부산 사하구 낙동대로변 3층 건물. 간판은 명화장례식장이라고 쓰여 있지만 페인트는 벗겨지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앉아 있다. 2층 203호 빈소.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국화향은 인공적이다. 방 한가운데 검은 천으로 덮인 재단 위에 액자가 놓여 있다. 고인 한윤지 19세. 사진 속 윤지는 웃고 있다. 회사 입사 때 찍은 증명사진이다. 턱을 살짝 당기고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그 표정. 누가 봐도 찍혀야 해서 찍은 얼굴이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그 사진은 고인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액자에 갇혀 있다. 빈소 안은 조용하다. 울음소리는 없다. 시어머니 배춘호 56은 구석긴 의자에 앉아 조문객 명부를 넘기고 있다. 손가락 끝으로 이름을 하나씩 짚으며 중얼거린다. 이 사람 누구야? 회사 사람. 친구. 부의금은 얼마 냈어? 옆에 앉은 시아버지 오명수 59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긴다. 대출 앱이다. 한도, 조회, 금리 비교, 보험금, 수령 절차.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작은 글씨를 읽는다.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한다. 표정은 무겁지 않다. 오히려 집중되어 있다. 마치 주식 시세를 보듯. 여보, 이거 보니까 산재 처리되면 유족 보상금 따로 나온대. 춘옥이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한다. 그래? 그럼 빨리 서류 떼야지. 회사 쪽이랑 통화는 했어? 했지. 내일 담당자 나온대. 합의 조건 얘기하자고. 합의 조건. 보상금. 이 방에서 가장 많이 오간 단어들이다. 창가 쪽 플라스틱 의자에는 남편 정도현 32에 앉아있다. 까만 양복에 검은 넥타이. 하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고 구두는 닦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카톡 단체방이 열려있다. 회사 동료들. 도연아, 많이 힘들겠다. 힘내. 사모님 명복을 빕니다. 보험 처리 같은 거 필요하면 말해. 도연은 답장을 하지 않는다. 그냥 스크롤을 내린다. 표정은 지쳐있다기보다는 무디다. 감정이 사라진 얼굴. 마치 장례식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가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 조용히 끝내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빈소문이 열리고 조문객 한 명이 들어온다. 중년 남성. 정장 차림. 회사 사람인 듯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분향을 한다. 향을 꽂고 절을 2번 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도연에게 다가온다.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러운 일이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하지 않는다. 남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춘다. 그쪽 담당 변호사랑은 연락되셨어요?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유가족분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요. 유가족, 처리, 고려. 단어 하나하나가 서류 냄새를 풍긴다.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한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빈소를 나간다. 문이 닫히자 춘옥이 명부의 이름을 적는다. 회사 과장이래. 부의금 10만 원. 명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왔네.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오면 뭐라고 하겠어. 이 대화는 담담하다. 슬픔도 분노도 없다. 그저 계산이 있을 뿐이다. 빈소 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형광등은 여전히 희고 국화향은 여전히 인공적이다. 그리고 액자 속 윤지는 여전히 웃고 있다. 하지만 이 방 안 누구도 그 사진을 보지 않는다. 춘옥은 명부를 넘기고 명수는 대출 앱을 확인하고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내린다. 윤지는 죽었다. 창고 화재 사고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돈이 되는 사건이라고 확신한다.
빈소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 복도를 천천히 걷는 소리, 하이힐 소리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서류다. 3개월 전 부산 강서구 물류센터. 한윤지는 헬멧을 쓰고 클립보드를 들고 창고 3동 입구에 서 있었다. 노란색 안전조끼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다. 계약직 품질관리 직원. 그게 그녀의 직함이었다. 윤지 씨, 오늘 3동 점검 맡아줘요.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서명만 받으면 돼요.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간단하게 서명만. 이 회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었다. 윤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은 높고 공기는 먼지투성이다. 철제 선반들이 5m 높이로 빼곡히 쌓여있고 그 사이사이로 지게차가 지나간다. 소음, 기름 냄새, 그리고 형광등의 깜빡임. 그녀는 점검표를 펼쳤다. 소화기 배치, 상태 양호, 비상구 확보 여부, 전기 배선, 이상무. 체크박스마다 이미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누군가 미리 해놓은 것이다. 윤지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펜을 들고 자기 이름을 적었다. 한윤지 확인. 서명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기분이 이상했다. 2주 후 같은 창고. 새벽 4시 38분 화재 경보가 울렸다. 사이렌 소리, 고함, 발소리. 윤지는 현장 정리팀으로 급하게 투입됐다.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지만 3동 창고 한쪽은 완전히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소방관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회사 임원들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았다. 윤지는 타버린 선반 앞에 섰다. 녹아내린 플라스틱, 부서진 철골,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 그녀는 무심코 한 장을 주워들었다. 안전점검 기록 3동 점검자 한윤지. 종이는 반쯤 타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종이가 보였다. 내부 메일 수신, 총무팀 발신, 시설관리부, 3동 전기 배선, 교체 일정 재조정 요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 내년 1분기로 연기 권장. 날짜는 화재 발생 2주 전이었다. 윤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녀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다. 모두 정리에만 바빴다. 윤지는 그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집. 윤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 춘옥은 방에서 통화 중이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응. 뭔데? 창고 화재 있었잖아. 그거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회사 쪽에서 알고도 방치한 것 같아. 그제야 도연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윤지를 봤다. 표정은 짜증에 가까웠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겠다고?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명백히. 야, 한윤지.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날카롭지 않지만 차갑다. 너 지금 계약직이야. 계약직. 1년마다 재계약하는 거 알지? 내가 괜히 나섰다가 잘리면 누가 책임져? 우리 집 대출은? 엄마 병원비는? 윤지는 입을 다물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냥 가만히 있어.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해.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는 다시 TV를 켰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일주 후 회사 회의실. 윤지는 호출을 받았다. 총무팀장과 시설관리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윤지 씨, 고생 많았어요. 이번 화재건으로 회사도 좀 시끄러웠는데 다행히 큰 인명 피해 없이 넘어갔네요. 부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회사 측 보상금이에요. 현장 정리 수당 겸 해서요.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요. 알겠죠? 윤지는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이 아니라 침묵의 값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500만 원.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윤지는 그 쪽지를 구겼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시 집. 윤지는 남편에게 봉투를 건넸다. 회사에서 받았어. 도연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다. 500. 대박인데? 그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다. 역시 가만히 있는 게 답이지. 괜히 나섰으면 이것도 못 받았어. 잘했어, 여보. 그는 윤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윤지는 웃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 입을 열면 안 되는 사람. 불이 나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타고 있었다. 2개월 전 시댁 거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윤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 너머로 거실이 보였다. 시아버지 명수, 시어머니 춘옥, 그리고 남편 도연이 소파에 모여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회사 쪽에서 또 연락 왔어. 명수가 말을 꺼냈다. 뭐래? 춘옥이 물었다. 추가 보상 얘기하더라고. 근데 조건이 있대. 윤지가 완전히 입 다물어야 한다는 거. 도연이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다.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윤지도 아무 말 안 하기로 했고. 춘옥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제가 요즘 이상해. 밤에 혼자 뭐 보고 USB 같은 거 챙기고. 나 다 봤어. 윤지의 손이 멈췄다.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확실하게 해야지.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터져. 춘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지 없으면 문제도 없는 거 아냐?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윤지는 숨을 참았다.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다. 손이 떨려서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다. 도연이 작게 웃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넌 책임질 수 있어? 제가 나중에 신고하면? 춘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숨소리도 죽이면서 그녀는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야? 1개월 전 회사 주차장. 윤지는 퇴근길에 차에 타려다가 멈췄다. 조수석 와이퍼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더 이상 캐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 쪽지는 인쇄된 것이었다. 손글씨가 아니라 출력물이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윤지는 주변을 둘러봤다. CCTV가 주차장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다. 경고야. 이건 경고야. 집으로 가는 길. 신호대기 중에 백미러를 봤다.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했다. 그 차도 따라왔다. 윤지는 일부러 골목길로 꺾었다. 그 차도 따라 들어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다. 뒷차도 멈췄다. 하지만 내리는 사람은 없었다. 윤지는 룸미러로 그 차를 봤다. 번호판이 보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 순간 뒷차가 후진했다. 그리고 유턴을 해서 사라졌다. 윤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2주 전 시댁 안방. 윤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냥 사고로 만들면 되잖아. 춘옥의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그게. 명수가 되물었다. 창고 화재 있었잖아. 그거 또 터지면 되는 거지. 윤지가 거기 있다가 사고 당한 걸로. 그게 말이 돼? 말이 되게 만드는 거지. 회사도 우리 편이야. 걔 없어지는 게 회사한테도 이득이거든. 윤지는 숨이 막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 지금 장난해? 윤지가 입 열면 우리 다 끝나. 보상금도 날아가고 너도 공범 처리될 수 있어. 그걸 원해? 침묵. 그리고 도연이 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윤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다. 남편이 동의했다. 자기를 지워버리기로. 1주 전 윤지의 결심. 윤지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회사 내부 이메일, 안전 점검, 기록 조작 파일, 그리고 보상금, 합의 대화 녹취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하늘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에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떴다. 내일 회사 창고 정리 업무 있다며? 조심해서 다녀와.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윤지는 천천히 USB를 가방 안쪽 은밀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옷장에서 검은색 롱패딩을 꺼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내가 짠 시나리오 속으로. 그날 밤 물류센터 3동 새벽 2시. 창고는 고요했다. 경비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CCTV는 일부러 꺼져 있었다. 윤지는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쪽 구석으로 갔다. 인화성 물질이 쌓인 곳이었다.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흔들렸다. 그리고 윤지는 그 불을 내려놓았다. 불길이 번졌다. 빠르게, 뜨겁게. 윤지는 뒤로 물러나며 창고 밖으로 나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이렌이 울렸다. 그녀는 멀리서 그 불길을 봤다. 불길 속에서 죽은 건 진실이었다. 살아남은 건 윤지의 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현재 명화장례식장 203호 빈소. 오후 3시 12분.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다. 춘옥은 명부를 덮고 한숨을 쉬었다. 명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 기댔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느렸고 단호했다. 춘옥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명수도 문을 봤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 검은 하이힐.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한윤지, 액자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 춘옥의 입이 벌어졌다. 명수는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비틀거렸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야?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빈소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관 앞에 섰다. 검은 천으로 덮인 관. 그 위에 놓인 자신의 사진. 국화꽃, 향로. 윤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표정은 무뎠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얼굴.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장례식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날카로웠다. 춘옥이 뒤로 물러섰다. 너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윤지가 고개를 돌려 춘옥을 봤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창고에 갔어요. 어머님이 짜신 시나리오대로요. 명수가 손을 들어 막으려 했다. 윤지야, 진정하고 얘기 좀. 진정하라고요?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저한테 사고로 처리하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저보고 진정하래요? 명수는 입을 다물었다. 윤지는 천천히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작고 검은 USB. 그녀는 그것을 빈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 이메일이요. 안전 점검 기록 조작 파일. 그리고 윤지는 USB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요. 춘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녹음? 네, 전부 다요. 윤지는 USB를 집어들었다. 윤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사고로 만들면 된다. 회사도 우리 편이다. 전부 여기 들어있어요.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다. 윤지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윤지가 도연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 도연은 말을 멈췄다. 아니라고요?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당신은 동의했어요. 제가 사라지는 것에.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냥 뭐예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윤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저는 당신 아내였어요. 3년 동안 당신 가족이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저를 문제로 봤어요. 불편한 존재로요.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압박하고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돼요? 윤지가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빈소 전체가 울렸다. 저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춘옥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다. 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윤지야. 정말 미안해. 윤지는 도연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남편, 떨고 있는 어깨.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USB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파일은 이미 경찰에 전달됐어요. 그리고 노동청, 언론사에도요. 명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수사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거예요. 회사도 당신들도 전부 조사받게 될 거고요.
춘옥이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윤지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관 위에 놓인 자신의 사진을 다시 봤다. 이 방에서 가장 죽은 건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저의 목숨이 아니에요. 사진 액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양심이에요. 빈손은 다시 조용해졌다. 윤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하이힐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문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이제 증인이에요. 윤지가 빈소를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건 무너진 사람들과 차갑게 식어가는 향로뿐이었다. 명수는 주저앉았고 춘옥은 흐느꼈고 도연은 바닥을 응시했다. 그들이 계획했던 조용한 장례식은 끝났다. 이제 시작되는 건 법정이었다. 3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법정은 차갑고 딱딱했다. 목재 벤치, 높은 천장, 그리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증인석에 한윤지가 앉아 있었다. 검은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습니까?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방청석에는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다. 춘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명수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도연은 멍하니 정면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검사가 윤지에게 다가왔다. 증인, 피고인들이 당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윤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화재 발생 2주 후였습니다. 집에서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윤지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사고로 처리하면 깨끗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증인은 왜 그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윤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을 꽉 쥐었다. 두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계약직이었고 가족도 돈도 힘도 없었습니다. 신고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까봐. 윤지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봤다. 춘옥과 눈이 마주쳤다. 춘옥은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을, 파일을, 문자를. 그리고 제가 먼저 그들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겁니까? 네. 윤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야 그들이 실수를 하니까요. 그래야 증거가 완성되니까요. 판사가 끼어들었다. 증인, 그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지는 판사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약자는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중년 남성, 정장은 값비싸 보였고 표정은 냉소적이었다. 증인, 당신은 회사로부터 보상금 500만 원을 받았죠? 네. 그럼 그 돈을 받았다는 건 합의했다는 뜻 아닙니까? 윤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협박에 굴복한 겁니다. 합의가 아니라요.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다. 협박이요?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윤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상금 봉투 안에 들어있던 쪽지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라고 적혀있죠. 이건 협박의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윤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 차에 남겨진 경고 쪽지.
저를 미행한 차량 번호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증인 진술을 인정합니다. 최종 진술.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윤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이 주어졌다. 윤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방청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도연을 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고는 불에서 시작됐지만 범죄는 침묵에서 자랐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윤지를 봤다. 회사는 알고도 방치했고, 가족은 알고도 덮었고, 남편은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윤지는 한 명 한 명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 침묵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목숨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갔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윤지는 판사를 봤다. 이 재판이 그들에게도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법정은 숨죽인 채 그녀를 지켜봤다. 윤지는 자리에 앉았다. 판결일. 법원은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징역 3년, 시설관리부장은 징역 2년, 시댁 식구들에게는 살인 예비 및 공모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옥과 명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도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들은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윤지는 법원 뒤편 출구로 조용히 빠져나왔다. 6개월 후 해운대 바닷가. 윤지는 바다를 향해 걷고 있었다. 운동화를 신고 후드티를 입고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다. 차갑고 규칙적이고 끝이 없는 소리.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봤다. 햇빛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윤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증거는 이미 모두 제출했고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바다를 향해 던졌다. USB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윤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앞으로 걸어갈 삶, 다시 시작할 이야기. 윤지는 바다를 등지고 도시를 향해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은 맑았다. 불은 꺼졌고 쟤는 남았다. 하지만 제 위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끝.